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국어 제17강 독서 읽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읽기는 이제 그 지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문학 지문과 비문학 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나 또는 시험 문제 풀을 때 다르고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문제 풀을 때 달라요.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학은 예술적인 글인데 비해서 비문학은 실용적인 글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 소설, 희곡, 수필은 이제 예술문도 들어가고 실용문도 들어가요. 경수필, 중수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설, 설명, 평론 여기에 이제 기획문이라든가 서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상문, 독후감, 신문,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술문은 작자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 체험 이런 것을 정서를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 비문학 제재는 정보 전달입니다. 지식이나 정보, 학문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독자층에서는 그 효용성이 여기서는 감상 중심으로 그 문학을 대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문학에서의 언어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것에 비해서 이 비문학 제재에서는 사전적인 과학적인 그런 치시적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비문학 제재에서는 단어를 모르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되지만은 시나 소설에서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다 보면 그 작품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도 이제 그 장르별로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이런 것에 그 요소별로 이제 출제가 되겠고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글의 구조나 단락 기능이나 요지, 주제, 제목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돼요.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학지문은 그 문학의 각각 장르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율이고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이고 수필, 감상이라 그랬죠. 희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를 통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나 줄거리나 주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에서의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점을 둬야 되겠고 비문학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단락이 어떻게 나눠져 있으며 그 중심 내용, 핵심어, 주제 또는 제목, 주제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느냐 4단으로 되어 있느냐 반드시 이런 구성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파악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서두에서는 이제 화제 제시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고 이쪽에 본론 쪽에서는 실태 분석, 이유 근거 이런 쪽이고 대책, 강구, 인용, 증명하는 그런 쪽들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맨 나중에 와서 이제 주제가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틀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것을 알아둬야 되고 비문학을 그 문제 풀을 때는 이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단락 구성이라든가 각 단락의 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지문이 500자에서 한 800자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고졸시험은 이제 지문이 좀 길지요. 그걸 다 읽으려니까 상당히 그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거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3단락이냐 4단락이냐 하는 것은 줄을 바꿔가지고
이미 눈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문장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문장에서 핵심어가 뭐냐 이것을 파악하는 그 독서법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고유 언어를 일반적으로 한국어라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어라고도 한다. 국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테두리하고 표준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공통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1번 문장에서는 이게 한국어, 국어가 이제 핵심어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거냐? 한국어는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죠. 오랜 기간에 걸쳐 한 민족이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됐다. 차이점이 있다 이게. 그 어떤 차이점이냐? 이렇게 차이가 난 말을 방언 또는 사투리라고 한다. 차이가 나는 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말을 뭐라고? 방언 또는 사투리라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방언 또는 사투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방언은 지방의 말이고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닌 것 이렇게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같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방언에는 자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방언 사투리입니다. 방언에서는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방언들은 여기서 육지 사람이 잘 몰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방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문제점이죠. 방언 사투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나라에서는 특정 시대, 특정 시대라는 것은 현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정 지역, 이거는 이제 서울, 행정수반인 수도인 전수역, 특정 계층, 그 교양 있는 사람, 여기서 사용하는 말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뭐라 그러느냐? 표준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국어, 방언, 사투리, 표준어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각 그 문장의 핵심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제시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잘못된 것이 어떤 거냐?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어떤 거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고유한 언어를 한국어라고 한다. 좋죠? 그래서 읽을 때 번호도 붙이고 핵심어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 놓으면은 두 번 다시 안 읽어도 눈에 떡떡떡떡 들어오죠. 고유의 언어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 말을 사투리라고 한다. 또는 방언이라고도 한다. 이게 들어있죠? 한 나라에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든 말을 방언이라고 한다.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 지방의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내용, 3번 내용은 요 속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한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이 표준어가 나와 있죠. 이렇게 문장이 길든 짧든 문장이 길면 단락별로 가나다라를 이렇게 붙여놓고 문장이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핵심 각 문장마다 핵심어를 잘 찾아보는 것이 이 독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번 보세요. 또 글을 이제 언뜻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 오페라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판소리가 있다. 오페라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오페라와는 같은 종합예술이지만 이제 같은 점이죠. 같은 점 비교, 다른 점 대조 이렇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판소리는 소리꾼이 홀로 수십 명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판소리는 혼자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것과 이것과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수십 명의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오페라와 판소리가 같은 점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은 다른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판소리는 북 하나만을 있으면 어느 곳에서는 공연할 수 있지만 오페라는 많은 비용이 들인 무대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페라와 판소리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글은 이제 비문학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는 거예요. 항상 번호를 붙여서 하든 어떻든 간에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는다. 낱말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시나 소설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이거는 희곡이나 소설에서 하는 얘기고,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본다. 이런 그래서는 이제 또 자기가 개별적으로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내는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고, 이 글의 설명 방식은 이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같이 쓰고 있어요. 다른 점만 돼 있으면은 대조가 되겠고, 같은 점, 공통점만 돼 있으면 비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조와 비교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접속어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따라서,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앞에와 뒤와 서로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훈민정음은 그 이름 자체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서 문자를 몰라도 고통을 받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이렇게 볼 때 어려운 낱말 같은 것은 다 풀이가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다방면에 걸친 지문이 설정이 됐는데 그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의 독해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이 글을 빨리 읽고 빨리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다 이게 그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붙여 놓습니다. 그게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 한글입니다만은 이름 자체가 이제 백성관전설이다. 훈민정음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도움이 되었느냐?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하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길이 열렸다. 이제 의사소통의 길이 열린 것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글 덕분에 많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교육, 언론, 산업 등 각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의사소통 큰 발전을 했다. 특히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강조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한글 덕분에 컴퓨터 등 정보화 분야에 크게 발전하여 이로써 사회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큰 공헌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글의 전개 형식으로는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점차 심화돼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래쪽에 주제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해당이 되겠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두 갈씩은 주제문이 앞에 있는 것이고, 병렬식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병렬식이 돼 있고, 양괄식은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주제가 두 군데에 있을 때 이걸 양괄식, 쌍괄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 이제 비괄식 쪽이 되겠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이런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게 좋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걸 두 번, 세 번 읽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문제, 훈민정음은 민본사상이 깃들어 있다. 민본, 백성을 위하여 만든 자다. 이게 민본사상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씩 짚어가면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외국과의 소통이 원만해졌다. 여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한글 덕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보화 문제라든가 큰 발전을 이루었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이쪽에 들어있는 것이 다 있죠. 그래서 2번은 이거는 이제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딱 보면은 이제 그 스케이트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게 두 개의 그 제재가 나왔어요. 스케이트와 인라인 스케이트는 서로 공통점, 차이점.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을 비교라 그랬죠. 차이점은 대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비교와 대조로 되어 있어요. 대조로. 스케이트와 인라인 스케이트는 모두 발에 신고 타는 점이 같다. 이게 공통점이죠. 공통점입니다. 스케이트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의 밑창에 금속 날을 붙여 만든 것이다. 이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 덕분에 얼음 위를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스케이트는 얼음 위를 타는 그리고 날카로운 그 밑창을 가지고 있다. 스케이트와는 달리 인라인 스케이트는 신발의 밑창에 바퀴가 달려있다. 바퀴. 칼날이 달려있는 것과 바퀴가 달려있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스케이트는 얼음 위에서만 탈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뭐가 들어가겠느냐. 앞과 뒤 내용을 잘 봐서 비교, 대조, 인과, 병렬 이런 접속어를 적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는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주로 탄다. 그래서 차이점과 그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거리 설명 방식으로 적절한 것. 이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인물의 삶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열했다. 이것은 이제 전기문 같은 거죠. 인물전.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떤 문제점을 나타낸 게 것이냐.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여행지에서 겪은 일을 공간 순서에 따라 늘어놓았다. 이건 기행문은 아닙니다. 또 이게 접속어를 어떤 것이 들어가야 좋겠느냐. 이것도 대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3독, 3번 읽으라는 거죠.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이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필자가 처했던 사회 현상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완전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번 이상 읽어야 되겠다. 뭐를 읽느냐? 여기 밑줄 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보 획득에 중점을 두고 읽는다. 그렇죠? 비문학 제재에서는 어떤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느냐,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답이 되겠고, 다양한 심상을 파악하며 읽는다. 다양한 심상, 이거는 시에서 얘기죠. 심상, 이미지입니다.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며 읽는다. 이거는 이제 희곡, 소설에 대한 얘기고, 여정에 따라 읽는다. 이건 기행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1번이 답이 되겠고, 밑줄 친 삼독 중 비평의 기준에 따라 내재적 관점에 의한 독서가 어떤 것이냐. 자,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문학 감상의 4대 관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자가 이제 독자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제 독자에게 전달이 되겠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작가가 처해있던 그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자와 작품과 그 당시 사회 현상과 독자와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되겠는데, 작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론이라 그래요. 사회는 이게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반영. 사회 역사적 사실을 이제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제재로 해가지고 예술적인 여과를 거쳐서 이제 작품을 내는데,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독자에게 어떤 효용성을 주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작자, 반영, 사회현상, 독자, 이것을 외재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외재적 관점에 의한 비평이고, 작품 자체, 이 작품의 주제가 어떻고, 인물이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것이고, 작품 자체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지필한 필자를 읽는다, 이쪽이죠. 또 외재적입니다. 외재적. 제기된 문제를 읽는다. 이거는 이제 작품 자체에서 얘기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내재적 관점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재적 관점이 이쪽이 되겠고, 사회 현상을 읽는다. 이게 반영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품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독자 자신을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작자, 사회 현상, 독자, 이게 외재적.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읽는다 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에 의한 독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신문이 이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얘기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편에 서야 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도 내용이 달라진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순환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양심적이고자 하는 언론인이 때로 형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극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저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진실 보도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글이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양심적이고자 하는 언론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근거와 조건을 들어있죠. 외부 세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관계나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4번 답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7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